간단하게 지금까지 범인이 자백한 내용이나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 좀 해주시죠. 일단 오늘 오전 이제 범인이 잡혔습니다. 이 김하일 씨인데 숨진 여성의 남편이죠. 일단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김하일 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4월 1일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자신이 출근하고 퇴근할 때 이용하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시신을 유기했다. 또 이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부인이 이제 자신에 대해서 자꾸 돈을 독촉하니까 홧김에 퇴근을 해서 집에서 자려고 하는데 독촉하는 부인을 살해했다. 현재까지 나온 얘기는 이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러면 범인 김하일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대화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언제 그러셨던 거예요? 4월 1일 날 했습니다. 계획적이었습니까, 살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신 건지 한 말씀만 차분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게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욱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금 심경이 어떠세요? 뒷사람한테 죽을 죄 졌습니다. 표정이 그렇게 굉장히 반성을 한다거나 후회하는 모습 같지도 않고 네. 특히 오늘 잡힌 상황이 시신의 일부를 또 다른 곳에 유기하려다가 잡혔다 그런 거죠? 네, 그렇죠. 일단 지금 우발적 살인이다라고 이제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양형 사유를 감안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예. 계획적 살인보다는 우발적 살인이 양형 사유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살인 범죄의 동기를 봐야 되는데 보통 이제 살인 범죄 한 4가지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첫 번째가 분노적 살인이고 두 번째가 계획적 살인, 그다음에 세 번째가 쾌락적 살인, 네 번째가 무동기 살인인데요.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분노적 살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예. 지금 우발적일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적 살인이 어떤 경우에 일어나냐면 주로 이제 인적 관계에 있는 관계적 살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한이나 분노나 치정에 의한 살인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보통 이제 시체 손괴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네. 시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예. 계획적 살인 같은 경우는 살인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로 증거를 인멸하라고 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주로 방화를 저질러서 시체를 아예 전소시켜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건 자체는 우발적으로 진행이 됐지만 예. 일단 그 뒤에 어떤 시체를 유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또 이제 범인이 생각을 하면서 계획적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좀 행위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 지금 방금 입수한 CCTV 영상이 있습니다. 오늘도 가방에 시신의 일부를 들고 시신을 유기하려 가던 움직이는 장면 한번 보시죠. 예, 지금 저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김하일 범인입니다. 저 가방에 시신 일부를 여전히 갖고 범행한 지가 일주일이 지나도록 여전히 시신 일부를 갖고 있다가 그걸 들고 저기에 이 옆에 어깨 위에 메고 유기를 하러 간다. 사실 처음에 4월 5일, 6일 경에 이 사건 시신이 발견됐을 때, 경찰이 추정하기에 굉장히 시신의 상태가 양호했다고 했었습니다. 아마 한 24시간 내지 많아야 48시간 정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의 자백은 4월 1일 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 5일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패하지 않았다는 것은 보면은 돌아가신 분의 어떤 원혼이 어떻게 보면은 시신의 상태를 이렇게 유지했다 이렇게도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아까 봤던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없어졌던 팔과 다리 부분에 대해서 저것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계속 잠복 근무를 하다가 저렇게 이동하는 것을 계속 자전거를 타고 쫓아가서 결국 증거를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시신 토막토막 했던 것을 모든 어떤 시신을 다 찾아내는 그런 나름대로의 성과를 이뤘다라고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 제가 봤을 때는 차분한 어떤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상당히 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오늘도 보면 지금 방금 영상이 CCTV 영상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깨에 메고 또 시신의 일부를 또 다른 데 유기하려고 하고 그럼 나름 치밀하게 계획도 사후에는 세운 것 같은데 너무 엉성하지 않습니까? 아니 옥상에 두면 그게 어디 숨겨집니까? 네, 그렇죠. 일단 시체를 손괴하려는 목적은 분명한데 그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살인범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 전에 살인을 저질렀거나 뭐 숙달된 살인자가 아니라고 하면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혼란스럽고 또 비계획적인 상황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본인도 시체 손괴를 하고 시체를 유기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 계획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주도 면밀하게는 못한 상황인 못한 거죠. 상황.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몸통을 버리고 뭐 손과 발을 먼저 버렸을 수도 있지만 손과 발을 버리고 몸통을 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 뭐 범죄가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손은 뭐 죄송한 얘기지만 유기를 했어야 되는 상태, 이제 은폐를 지문이 했어야 되는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손이 먼저 손 발이 발견됐는데 참 다행인 게 그 지금 그 돌아가신 한모 씨가 그 입국하실 때 그 등록이 돼 있던 그 외국인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문을 찾았기 때문에 발견이 됐고 또 그 전에 그 일단 시민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했죠. 시민 제보가 머리를 찾았기 때문에 거기서 300m 떨어진 지점에서 또 손과 발을 찾아서 결국은 미제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해결이 됐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경찰에서 이번 사건은 분명히 칭찬해줘야 되는 게 이번 사건은 CCTV로 해결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전에 사건들 보면 주로 CCTV로 발견이 됐었는데 이번 사건은 경찰에서 그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해서 지금 미기가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파악을 했고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한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그 남편이 범인일 것이다라고 이제 특정을 한 상태에서 남편을 계속 잠복 근무를 해왔죠. 그래서 결국은 남편을 지금 그 시체를 또 유기하려는 그런 상황에서 찾게 되었죠. 최초에 시신 일부가 발견됐을 때도 때만 하더라도 이게 좀 빨리 범인이 빨리 잡히지 않지 않을까,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시신 몸통만 발견됐기 때문에 이 사망하신 분이 누군지조차 알 수 없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머리를 발견하게 된 게 굉장히 큰 계기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경찰은 사실 이 김하일 씨를 예의주시하고 있던 건 사실 어제부터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 이렇게 뭐 그 화성에서 있었던 육절기 살인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의 추세를 볼 때 이 용의자 혹은 피의자들이 자신의 범행을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절대 시인하지 않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때문에 경찰도 이 김하일 씨를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동선과 혹은 뭐 이동 경로 이런 거 모든 것을 파악해 놓은 상태에서 오늘 결정적인 단서가 잡혔기 때문에 긴급 체포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근데 언제 입국을 했죠? 그 김하일 씨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이제 입국을 한 걸로 확인됐고요. 부인 되시는 분은 고인이시죠. 2013년 입국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먼저 와서 이제 일자리를 얻고 부인을 데리고 온 거네요. 네, 그 김하일 씨는 일단 그 사건 발생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 공단 내에 있는 공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접촉해본 바로는 그 김 씨가 일했던 공장에 들어온 지는 한 6개월이 좀 안 된 걸로 확인이 됐고요. 하는 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술직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단순 노동, 그러니까 뭐 짐을 나르다든지 흔히 말하는 뭐 막노동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 수입은 한 200만 원 좀 안 되는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무슨 혹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최근에 어떤 조선족 중국 동포의 끔찍한 살인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중국 동포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있을까봐 드릴 말씀이기도 한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한 달에 200만 원을 못 받는다. 근데 하루에 12시간 일을 한다. 그런데 다른 동남아에서 온 분들은 그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말도 안 통하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그 급여도 고맙게 받는 경우도 많은데 제중동포 같은 경우는 외모도 똑같고 말도 통하는데 너무 힘들고 급여가 적고 한국이 꿈의 나라가 아니더라.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 중국 뭐 동포라든지 뭐 지금 중국인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왔을 때 사실 임금이 뭐 200만 원 수준에서 보장이 되긴 하는데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이런 상황인데 또 가족과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 가정 내에서도 그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족과 얘기를 하면서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범죄에 노출되거나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그런 쉬운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뭐 지난번에 있었던 뭐 오원춘 사건이라든가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립돼서 한국에 혼자 있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같이 있었다는. 그러네요. 물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법적인 부부인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적어도 동거해오는 상태에서 있었다는 점에서는 알려진 바로는 2006년도에 이미 신고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사실 그런 점에서 저는 왜 이런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고 본인은 지금 보면은 2009년에 그 입국해서 계속 돈을 계속 보내다가 2013년에 처가 와서 했다고 하면은 사실 두 명이서 벌다고 하면은 200
금액이라고 단순 계산한다고 해도 한 400만 원 정도에서 중국으로 보낸다고 하면은 집도 사고 하는 그 나름대로 코리안 드림의 어떤 이거를 실천을 하고 있었을 텐데 왜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욱한다 돈을 보내달라고 해서 살해했다? 이것은 적어도 지금까지 있어가지고는 좀 그 해명하기 어려운 그런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수사기관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그 신문을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토박하고 뭐 카지노 많이 다녔다. 그 이런 돈과 관련된 좀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 부분은 이제 예. 이 두 사람 사이의 아들이 중국에 있다고 합니다. 아, 19살 아들이. 된 아들이 중국 길림성에 있는데 이제 그쪽에 있는 어머니와 아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집을 장만하자라고 부인이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고 때문에 이제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보내자 은행을 통해서 돈을 보내라라고 요구를 해왔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남편이 이제 한 3년 전부터 카지노 생활을 하면서 이제 노름에 좀 이제 빠지게 아니, 도박에 카지노에 빠지게 됐죠. 강원랜드가 아니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도 중국 국적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외국 국적이 이분도 보면 한국 국적이 중국 국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겠네요. 여권이 예, 예. 중국 그 국적의 그 여권이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비자가 일을 한다는 그런 합법적으로 왔다는 그런 것일 뿐이지 중국 국적이면 틀림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니까 카지노에 네. 아유 많이 한 달에 월급 200만 원 받아서 어떻게 카지노를 다닙니까? 그 부인 같은 경우도 사실 직업이 있었던 걸로는 얘기가 예. 나오고 있는데 부인 역시 직업은 이제 뭐 그냥 일용직 노동 정도를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워낙 이제 그 도박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고 또 이제 그 부인 역시 생활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마찰이 좀 굉장히 좀 격화되지 않았나. 그 때문에 이제 그 김하열 씨 같은 경우도 당일 이제 야간 근무를 하고 집에 퇴근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부인이 예. 계속 자기를 독촉하자 집에 있던 망치를 이용해 이제 머리를 내려치고 아유. 그 다음에 목을 조른 다음에 시신을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훼손했다. 여기까지 지금 진술이 나온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동포들이 많이 있는데 동포들 중에 급여 한 달에 200만 원 받는 사람들을 그 경기 인근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출입하게 해주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문제가 있고 사실 이게 지금 외국인 혐오증으로 일반화될 수 있는 게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이게 예. 개인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중국에서도 좀 나쁜 행실을 했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도 나쁜 행실을 하는 경우가 또 종종 있어요. 근데 예. 또 정상적인 분들이 여기 한국에서만 나쁜 행동을 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일반적인 범죄율, 그러니까 내국인 범죄율보다 그 중국 동포들의 범죄율이 현저히 많이 떨어집니다. 범죄율 그러니까 자체는요. 한국 그래서 평균 범죄율에 비해서 네네. 중국 동포의 범죄율이 떨어진다 예, 많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단순 범죄가 그러니까 중대 범죄에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낮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 우리가 뭐 그 대형 포털이 있듯이 지금 중국 그 교포분들도 한국에서 있었던 본인의 커뮤니티 그런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네 굉장히 지금 그 걱정하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저기 이제 굉장히 중국 높다고 동포 관련 하는데요. 강력 범죄가 나오는데 토막살인이 뭐 3건인데 다 중국 동포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강력 사건의 경우에 제중 동포의 범죄율이 우리 한국 평균보다 오히려 낮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이분들이 그 중국 교포기 때문에 더 크게 부각이 되는 그런 점이 있고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좀 강력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댓글에 보면은 상당히 어떤 그 중국 교포들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그런 댓글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어떤 자제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입국 허가 자체를 해줬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합법적으로 들어왔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비난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입국하는 절차에 있어서 조금 더 심사를 엄격히 한다는 그런 것은 변론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신해서 3D 업종 상당히 힘든 업종에서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비난하는 것은 어떤 합당한 어떤 그 이성적 반응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 충분히 이해되는데 평범 국민의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몇 년에 한 번도 잘 보지 못했던 토막살인이라는 형태가 굉장히 짧은 기간에 중국 동포에 의해서 아주 빈발에 가깝게 발생을 하면 국민들이 공포를 느끼는 건 이 좀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강력 사건들, 뭐 토막살인 사건 같은 경우 중국 동포들이 연관돼 있는 경우가 지금 종종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제주도에서 무비자로 이제 들어오는 경우 한국에 있는 5개 공항으로 다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예. 사실은 들어와서 불법 체류로 전환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예. 옛날에 그 지문날인 제도도 있었는데 2012년 그 2004년부터 11년까지 있다가 또 폐지됐다 2012년부터 부활을 했는데 강제적 조항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 좀 관리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그러니까 비자 문제와 지문날인 제도는 그 사실은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심층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될지 않을까 싶고요. 예. 특히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경기 남부에 보통 이제 집중된 그런 강력 범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 거기는 이제 경찰 인력도 굉장히 좀 적은 상태고 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낮에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약간 공동화되는 그런 현상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주로 사실 신경 쓰지 않는 부분도 있고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출퇴근하고 이제 낮에는 사실 없는 부분도 있고요. 예. 또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유흥가가 또 밀집되어 있어서 범죄가 또 연관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안산시와 같은 경우 특히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CCTV가 입구 쪽밖에 없고 안에는 예.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유기하거나 강력범죄가 또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CCTV를 좀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건 단순히 경찰만의 일은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예산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런 무서운 범죄가 또 발생하지는 않을까 우려가 많거든요. 혹시 경찰 쪽에서 이런 좀 끔찍한 일에 대해서는 뭐 대책이랄 것도 없겠죠. 어떻게 무슨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사실 경기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이런 강력 사건이 요 근래 굉장히 빈번했기 때문에 뭐 예. 정책상으로나 아니면 지자체상에서 이런 범죄를 예방하겠다면서 나온 정책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돌아오는 중국 동포들이 밀집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런 인원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좀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아직까지는 좀 많이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좀 약간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예. 지적들이 계속 그리고 나오고 지금 있습니다. 이번에 뭐 제중 동포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쫓겨나는 거 아니 걱정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공단 이런 데서는 보면 중국 동포 쓰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미얀마라든가 뭐 다른 데 사람을 써야겠다. 그 이유를 보니까 이직이 너무 잦다. 뭐 다른 미얀마라든가 다른 동남아 부분도 쓰기 힘들다.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있나 보죠. 쉽게 말해서 이제 뭐 흔히 표현하는 그 공단 쪽 분들 표현으로 이제 한국을 빠삭하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중 동포들은 예. 동포들이 좀 그런 빠삭하게 안다 해서 일단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 동포보다는 이제 다른 이제 미얀마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동남아에서 오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같이 일하기 편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어떻습니까? 외모라든가 혈통은 우린 똑같은데 당신들은 뭐 적게 일하고 돈을 많이 받고 우리는 열 몇 시간 일하고 이 돈밖에 못 받느냐 하면서 어떤 맞습니다. 본능적인 분노가 있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그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어떤 상실감 이런 것들이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도 심리적 분석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그저 내가 그 중국에 태어났는 중국 국적자인 한국 동포다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 느끼는 어떤 분노감과 좌절감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 대우를 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보면은 그 이분들이 불만인 것은 미국 동포는 동포고 중국 동포는 동포가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재외 동포의 국적과 어떤 경제적 상황에 따르는 차이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공론화를 통해서 이분들을 어떤 식으로 같이 껴안아야 될 것인지 참정권을 비롯해서 의료보험 같은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이번 걸 리서치를 하면서 공교로웠던 것은 오원춘 사건이 바로 2012년 4월 1일 날 발생했고 오원춘 사건. 이 사건도 4월 1일 날 발생했다는 점에서 공교롭게 4월 1일 날 만우절 발생했다는 것이 참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오원춘 사건과 조금 이제 틀린 부분을 말씀드리면 오원춘 사건은 지나가는 20대 여성을 일부러 이제 그 유인을 해서 시체를 뭐 조각 절단을 낸 그런 상태인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그러니까 아내를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고 시체를 유기하는 상태에서 이제 혼동된 상태에서 이런 버린 그런 상태가 됐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그 변호사님 말씀 조금 제가 첨언을 하면
그 중국 동포들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이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우리 그렇죠. 차별을 받고 본인들이 있다.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뭉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직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안산이나 시흥이나 이런 경기 남부 지역에 중국 동포들이 모여서 만든 그 폭력 조직들이 있거든요. 그 조직 폭력배들. 그렇죠. 그런 예. 부분들이 또 이제 그 뭐 불법 매춘이라든지 기타 그 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찰에 지금 사실 외사계통에서 지금 이런 부분까지 담당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인력 보완이나 또 뭐 조직의 확충을 통해서 지금 계획적으로 좀 수사를 하고 관리를 하는 체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량한 분들이 당연히 오셔야 되겠지만 혹시 우리가 이제 입국하는 과정에서 중국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걸러는 기능은 있습니까? 신원 조회를 잘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일단 뭐 그 중국과 공조를 해서 뭐 강력 범죄자 같은 경우는 공조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단순하게 입국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걸러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 경우에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들, 그러니까 신원 추적이 안 되는 경우에 범죄가 발생하면 이번 사건은 다행히 해결이 됐지만 해결이 안 되는 미제 사건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현재 경찰에서 추가로 밝혀내려고 하는 부분은 뭐 범행 동기 이런 거 관련인가요? 일단 1차 진술에서 뭐 범행 동기나 이런 것들이 그 피해자가 굉장히 진술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나오는 편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1차 진술이고 구체적으로 또 이제 다른 범행 동기라든지 좀 내면의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고요. 이르면 한 내일 모레쯤에서 영장을 신청하고 다음 주쯤에 이제 그 현장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서 현장 감시를 다시 한번 시행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좀 구조적인 문제, 어떤 문제들인지 한번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